안녕하십니까. 그 인천 스타트업 파크 클라우드 및 인프라 발표를 맡은 이상희라고 합니다.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고요.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인프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개념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요즘 IT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보시면 머신러닝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처음에 인공지능을 할 때 얘기가 생각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을 수주하고 발주처로 갔죠. 그래서 지인들이 모여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 당신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저도 똑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공지능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내 일을 대신 해주겠지만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야 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일이 다시 생기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새로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당신들 직업이 없어지지만 또 다른 직업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학습이란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인공지능 워크플로우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 얘기인데요. 워크플로우를 보면 총 6단계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 수집, 탐색, 전처리, 학습, 검증, 배포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탐색을 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탐색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가공 폼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보고 평가를 하고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 배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습의 네모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ANN, DNN, CNN, GAN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알고리즘이란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타가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상세한 설명은 다른 차트에서 하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치타가 학습을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하드웨어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치타 공책에 보면 GPU라고 써져 있죠. 이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학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GPU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GPU를 씀으로 인해서 멀티미디어라든지 3D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양계장인데요. 그 양계장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닭들도 있지만 사람도 있고 뭐 흰색 닭도 있고 빨간색 닭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계장에서 닭을 몇 마리 있는지 실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닭에 대한 특성을
만들어야겠죠.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수집부터 해야 되니까 저기 닭에는 왼쪽에 작은 그림들 4개를 보시면 파란 닭도 있고요, 빨간 닭도 있고 노란 닭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닭이 2마리가 겹쳐서 다리가 안 보이는 닭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안 보이는 닭도 있을 거고요. 날개를 펴고 있는 닭도 있을 거고, 닭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GPU입니다. 그다음에 GPU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많은 데이터를, 자, 이게 닭이야, 이건 사람이니까 이건 닭하고 거리가 멀어, 이거는 구조물이니까 거리가 멀어 라고 정답과 오답을 항상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공부하던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것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야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머신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학습,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네. HCI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HCI라는 게 지금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기존 시스템 구성에서 스토리지 전용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여러 대의 머신들을 놓고 네트워크 스위치를 연결하고 스토리지와는 센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 그 품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는 HCI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하나인 것처럼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대의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대의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D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센이라든지 이런 센 스위치라든지 센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내장 디스크에 디스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상 네트워크를 묶고 하드웨어 자원들을 다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HCI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품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는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4개의 블록에 각각의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CI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서비스가 다운 없이 증설이라든지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뭐 스케일 아웃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해집니다.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서비스를 다운도 해야 되고 장비도 붙이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HCI 같은 경우는 아주 손쉽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GPU입니다. 자, 보면 CPU하고 GPU하고 좀 작성을 해놨는데요. CPU는 기본적으로 직렬 처리를 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고정 설정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PC를 사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러죠. 가면 저희 i7 PC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사실은 i7 PC 주세요라는 말은 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U는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가 큰 걸 사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냐면 i7에 L2 캐시가 얼마짜리 이상과 L3 캐시 얼마짜리 이상 PC를 주세요라고 하셔야만 성능 좋은 시스템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의 역할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연산 처리 장치로 가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저장 장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GPU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연산 처리 장치만 잔뜩 있지 캐시도 조그마한 있긴 있습니다. 컨트롤러도 있고 조금씩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연산 처리 장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CPU는 직렬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GPU는 병렬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 소수점 연산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 화려한 그래픽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많이 잘 하려면 이런 GPU가 좋으면 게임도 훨씬 더 잘 돌겠죠. 자, 그래서 CPU 사용 목적은 우리가 일상적인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처리를 한다거나 뭐 3D 작업을 한다거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던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한다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GPU는 다른 게 아니고 흔히 아시는 그래픽 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 그래픽 카드를 조금 넘어서서 그래픽 카드 플러스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보통은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 GPU가 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웃돈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였냐면 우리 가상화폐가 한참 나왔을 때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채굴들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그 채굴 때문에 시장에 GPU가 남아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을 불러도 만드는 게 좀 늦어져서 생산이 딸려서 GPU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벌어졌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이꼬르 G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만은.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 하는데요. 그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 인터넷에서 클라우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름 모양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보통 클라우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이꼬르 가상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머신을 가상화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한다가 클라우드 개념이고요. 클라우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IaaS하고 PaaS하고 SaaS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IaaS를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뭐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리 툴이 있고 각각의 VM을 만들어서 게스트 OS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얹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IaaS고요. 클라우드의 파스 영역은 하드웨어에 게스트 OS 미들웨어까지는 관리자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최종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파스 서비스고요. 사스 서비스는 이 모든 것을 관리자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단순히 사용만 하면 되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게임들 많이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게임에 보면 GTA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을 보면 게임 유저들이 늘 하는 말이 자유도가 높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된 패턴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했을 경우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런 자유도 높은 게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IaaS, PaaS, SaaS가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IaaS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도가 높겠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OS부터 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다만 편의성으로 따진다면 SaaS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예,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VDI를 보겠습니다. VDI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상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로 클라이언트, 뭐 스마트폰, 노트북, 맥O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드디스크 없는 PC지만 꼭 내 PC가 있는 것처럼 하드디스크를 장착한 PC가 있는 것처럼 가상화 머신을 쓸 수 있는 게 VDI 서비스입니다. 뭐 여기서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보셨나 모르겠는데 모니터만 있고 모니터랑 키보드, 마우스만 있습니다. 본체가 없고요. 그런 걸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제로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타고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윈도우 10 화면이라든지 윈도우 7 화면이라든지 이런 화면들을 제공해 주는 게 VD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플랫폼 구축 사업도 이 VDI를 통해서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총
100유저를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설명드릴 서비스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및 VM에 대한 설명입니다. 흔히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VM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위에 관리 툴인 하이퍼바이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VM은 논리적으로 파티션을 나누는 겁니다. 즉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12코어에 64기가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400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VM에다가는 2CPU에 8기가 뭐 50기가 하드디스크를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VM에는 뭐 6CPU에 이런 식으로 할당들을 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맥스는 12CPU겠죠. 메모리는 64기가일 것이고 그 수밖에 못 만든 것. 즉 VM당 1 CPU씩 할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VM은 총 12개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도커 컨테이너라는 건 구조를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호스트 OS를 설치를 합니다. 아까는 게스트 OS를 설치했지만 호스트 OS를 설치한 다음에 도커 엔진을 깔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얹습니다. 이게 하나의 컨테이너가 되는데요. 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VM처럼 메모리와 CPU를 어떻게 쓰느냐? 얘는 모든 컨테이너가 쉐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하드웨어 자원을 쉐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생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VM을 쓰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를 쓰는 것도 있고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옆에다 저기 아이콘을 하나 설치를 그려놨는데 도커라는 고래 모양 이쁘죠. 앞으로 보시면 VM이라는 것보다 이 도커를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그림을 넣어봤고요. 자,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커는 기본적으로 CLI 환경, 즉 커맨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긴 커맨드를 일일이 외워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쿠버네티스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요. 용도는 사실 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를 해서 GUI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즉 도커 커맨드를 타이핑할 필요 없이 클릭만으로도 도커들을 배포하거나 컨테이너를 배포하거나 뭐 회수하거나를 할 수 있습니다. 증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관리 도구를 넘어서 쿠버네티스는 부하 분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리눅스의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아까 도커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리 툴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이꼬르 GPU 이꼬르 쿠버네티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앞으로 보시면 익숙해지시라고 마찬가지로 저기 로고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세한 것은 좀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구성된 하드웨어 구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파인 스위치라는 게 있고 리프 스위치가 있고 이것은 이제 SDN이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 IaaS 플랫폼, 파스 플랫폼, 빅데이터 AI 플랫폼 이렇게 해서 그룹을 총 4가지로 만들어 놨고요. 이 각각의 그룹별로 HCI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SDC, SDS, SD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 가상화를 꾸며놨고요. 그 옆에 NAS 스토리지가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NAS 스토리지에 쉽게 얘기하면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AS
나스 스토리지에 용량이 부족했을 경우 이런 룰을 넣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예를 들어서 100기가짜리 파일이 있는데 얘가 한 달간 아무 라이트가 없습니다. 라이트도 없고 리드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자기 한 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에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스 스토리지에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가형성이라고 해서 HA, 즉 장애가 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림은 왼쪽 걸 보시면 서버 1번이 있고 물리적인 서버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비들 하나의 HCI로 가상화해서 묶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각각에 보면 서버 1번에 VM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요. 서버 2번에 VM 3번이 있고 서버 3번에 VM 4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서버 2번이 장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측 그림을 보시면 서버 2번은 장애가 났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다만 서버 2번에 있던 VM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그 부하량이 가장 적은 아까 1번이 가장 적겠죠. 두 개가 돌고 있으니까 1번 쪽으로 VM을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했던 게 이제 VM웨어 제품인데요. VM웨어에서는 이걸 보고 V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V모션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웬만큼의 장애가 나도 시스템들이 뻗지 않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컨테이너, 도커, VM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빅데이터 AI 쪽하고 파스 플랫폼 쪽은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 쪽은 VM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유저가 윈도우 10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동시 유저 100유저를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VM이 제공이 되고요.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스라고 해서 아이아스라고 해서 아이아스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제일 가장 위쪽을 보시면 운영 포탈이라고 해서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 환경만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웹 서비스에 보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 신청을 하면 베이직 패키지, DT 패키지, AI 패키지를 선택해라라고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세렌게이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 가상화를 지원하고요. 클라우드를 지원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AI 패키지를 선택했을 경우는 치타를 통해서 인공지능 머신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GPU도 할당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기업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받겠죠. 지원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아까 얘기했던 VDI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을 통해서 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입주 기업이 하고 있는 투모로우시티에서 연동되는 망을 타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이직 패키지와 DT 패키지, AI 패키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베이직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VDI 서비스와 VM을 할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DT 패키지는 데이터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를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기본 베이직 패키지 플러스 데이터 연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I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말한 거 다 되고요. 플러스 GPU를 할당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이라든지 테스트, 실증 검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사용자가 베이직 패키지, DT 패키지, AI 패키지 선택하고 나면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자 승인을 하면 운영자가 관리자 승인이 났으니까 할당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의 시스템이 용량이 많이 남을까를 체크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세렌게이트라는 솔루션이 자동으로 VDI를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VDI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패키지 서비스 접속입니다. 보시면 운영자가 포털로 아까 신청을 해서 보면 승인이 나게 되면 포털의 마이 페이지라는 곳에서 VDI URL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VDI URL을 클릭을 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 화면이 나타나고요. 윈도우 10에서 내가 선택한 패키지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각의 인공지능이면 치타라는 제품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DT 패키지면 데이터 카탈로그 플러스 클라우드가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클라우드 같으면 세렌게이티가 동작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저는 베이직만 필요해요라고 해서 베이직을 사용하다가 써보니까 좀 더 필요합니다. AI 패키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학습이나 이런 것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자 승인을 통해서 패키지가 변경되고 실제 AI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먼저 신청했던 베이직 패키지는 다시 자원이 회수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끝으로 이번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가장 핵심됐던 솔루션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세렌게이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니고 클라우드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것은 치타라는 제품입니다.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한.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뭐 접속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접속을 해보시면 이 치타를 통해서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센트OS, 우분투 뭐 이런 것을 깔고 싶고 그 위에 아파치 톰캣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치타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모든 걸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카탈로그 제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집해서 검색하고 알기 쉽게 카탈로그 형태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좀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